2022년 9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골목 위로 솟아있는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그 꼭대기 창문에 금빛 글씨로 강력 탐정 사무소라 새겨진 고급 간판이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300평에 달하는 50층 전체를 사용하는 이 사무소는 최첨단 실험 시설과 첨단 드론, 로봇, 무인 승용차, 옥상 헬리포트까지 갖춘 작은 요새였다. 럭셔리한 인테리어 사이사이로 분석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별도의 실험실에서는 40대의 송태풍 박사와 그의 조수 나정희가 묵묵히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30 중반의 초미인인 나정희는 실험실의 모든 장비를 자기 손발처럼 다루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오후 3시, 강혁은 응접실 소파에 앉아 한 장의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185cm에 75kg의 다부진 강철 체력,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은퇴한 권투 선수로 오해하곤 하는 그 인상 위로 날카로운 집중의 빛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하다 사직한 뒤 이 사무소를 차린 사나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1,0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이지만 탐정일 자체를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남자. 종이 위에는 기묘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작은 인형들, 마치 아이가 그린 것 같은 막대 인형들이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어떤 인형은 두 팔을 올리고, 어떤 인형은 한쪽 다리를 들고, 어떤 인형은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인형은 손에 작은 깃발을 들고 있었다. 대체 이게 뭐지? 강혁이 중얼거리는 순간 맞은편에서 이에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탐정님, 혹시 그거 암호 아니에요? 이에나.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미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로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해 이 사무소에 합류시킨 핵심 인물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차분함과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그녀는 지금도 한 손에 김밥을 들고 모니터를 보면서 강혁의 종이를 곁눈질하고 있었다. 부검실에서도 태연하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대범한 여자. 본인은 이를 저혈당 예방이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엉뚱하면서도 철저한 사람이었다. 암호? 이 낙서가? 인형 그림이 전부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깃발을 든 인형이 간간히 끼어 있고요. 만약 각 인형이 하나의 글자를 나타낸다면 깃발은 단어의 끝을 뜻하는 거일 수 있어요.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형사 시절의 버릇으로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뛰어난 직관이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었다. 있는 것, 인형 그림, 없는 것, 발신인의 이름. 어색한 것, 이 그림을 보낸 의뢰인 윤서준이라는 남자의 떨리는 손이었다. 3시간 전의 일이었다. 9월 2일 정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초반, 단정한 양복 차림에 온화한 인상. 하지만 그의 얼굴은 지독하게 창백했고 눈 아래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다. 강혁 탐정님을 뵈러 왔습니다. 윤서준이라고 합니다. 강혁이 악수를 건넸다. 윤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시죠? 윤서준은 경기도 파주의 넓은 농장을 경영하는 지주였다. 최근 결혼한 아내 소피아와 함께 파주 외곽의 오래된 한옥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소피아는 러시아계 미국인으로 본명은 소피아 레드몬드. 둘은 2년 전 뉴욕 출장 중에 만나 사랑에 빠졌고 지난해 겨울에 한국에서 결혼했다. 결혼 전에 아내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윤서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자기 과거에 대해 절대 묻지 말아달라고. 미국에서의 삶에 불쾌한 인연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약속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윤서준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다. 그것이 바로 그 춤추는 인형 그림이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안에 이 그림이 들어있었어요. 아이가 그린 낙서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이걸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리고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아내에게 물어보셨어요? 물어보려 했지만 과거를 묻지 말라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뒤로 상황이 나빠졌어요. 윤서준이 종이를 2장 더 꺼냈다. 첫 번째 것보다 인형의 수가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이는 편지가 아니라 대저택 바깥 담장 위에 분필로 직접 그려져 있었던 것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었다. 누군가 우리 집 근처에 와서 직접 그린 거예요. 아내는 이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울기만 해요. 제발 탐정님, 이게 뭔지 알아주세요. 강혁이 3장의 종이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다. 이해나가 다가와 함께 살폈다. 탐정님, 치환 암호예요. 확실해요? 인형의 자세가 26가지 이상이에요. 영어 알파벳 숫자랑 거의 같아요. 각 인형이 하나의 알파벳을 나타내고 깃발은 단어의 끝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에나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분석화학 전문가의 치밀한 두뇌가 암호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해독하려면 빈도 분석이 필요해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알파벳은 E, 그 다음이 T, A, O, I, S. 이 순서로 인형 출현 빈도를 대조하면 풀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샘플이 3개밖에 없어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더 많은 샘플이 있으면 좋겠는데 강혁이 윤서준에게 말했다. 윤 사장님,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면 즉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지우거나 건드리지 마세요. 윤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의 눈에 신라 같은 희망이 스쳤다. 부탁드립니다, 탐정님. 아내를 지켜주세요. 그가 떠난 뒤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였군요. 이에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탐정님, 저는 암호 해독에 들어갈게요. 빈도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동시에 수작업 대조도 할 거예요. 부탁해요, 애나 씨. 강혁이 애나 씨라고 부를 때 그 호칭 안에는 탐정으로서의 예의뿐 아니라 차마 꺼내지 못하는 마음이 조용히 접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건이 먼저였다. 이틀이 지났다. 이에나가 밤을 새워 분석한 결과 부분적인 해독에 성공했다. 탐정님, 첫 번째 메시지가 풀렸어요. 태블릿 화면에 해독 결과가 떴다. AM here, AB 슬레인이. 강혁의 눈이 커졌다. 나 여기 있다. AB 슬레인이. 이름이에요, 네. AB 슬레인이라는 사람이 소피아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AB 슬레인이. 강혁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찰청 고위 간부 강민혁. 형, AB 슬레인이라는 이름 알아봐 줄 수 있어? 미국 국적일 거야, 혁아. 미국 쪽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알았다. 인터폴 채널 통해서 확인해 볼게. 강민혁은 투덜거리면서도 동생의 부탁을 들어주는 형이었다. 그 사이 윤서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새로운 그림이 대저택 앞마당 돌담에 또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사진을 보내왔다. 이에나가 즉시 분석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해독이 더 빨랐다. 앞선 메시지에서 확인한 알파벳 대응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메시지, 앳 엘리지즈. 세 번째 메시지, 컴 엘시. 컴 이에나가 해독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다. 탐정님, 엘시라는 이름이 반복돼요. 소피아의 본명이 엘시인 것 같아요. 소피아 레드몬드가 아니라? 소피아 레드몬드는 한국에서 쓰는 이름이고 미국에서의 본명은 엘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혁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아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불쾌한 인연을 피해 한국으로 온 여자, 그녀를 따라온 남자 AB 슬레인이, 암호로 된 메시지,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네 번째 메시지가 이틀 뒤에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대저택 창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에나가 해독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탐정님, 뭐예요? 네 번째 메시지가 엘시 프리페어 투 미트 다이가시예요. 강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신을 만날 준비를 해라. 살해 협박이에요. 바로 그 순간 강민혁에서 답이 왔다. 혁아, AB 슬레인이 미국 시카고 출신 43세. 인터폴에 레드 노티스 올라가 있는 놈이야. 시카고 조직범죄 관련 전과 6건, 살인 공갈, 마약 유통,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야. 형, 고마워. 그리고 하나 더, 슬레이니의 소속 조직 보스가 누구야? 패트릭이라는 성을 쓰는 늙은 보스야. 이미 죽었지만 딸이 있었대. 그 딸이 이름이 엘시 패트릭이지? 어떻게 알았어?
강혁이 전화를 끊고 이에나에게 말했다. 소피아의 본명은 엘시 패트릭이에요. 시카고 조직 범죄 보스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에이비 슬레이니는 그 조직의 핵심 멤버이자 엘시의 옛 약혼자예요. 엘시가 그 삶에서 도망쳐 한국까지 온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슬레이니가 따라온 거예요. 그녀를 되찾으려고. 강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네 번째 메시지는 살해 협박이에요. 지금 당장 파주로 가야 해요. 이에나는 이미 차키를 들고 있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여자. 이에나가 최고급 승용차의 핸들을 잡았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맥가이버 수준이었고 서울에서 파주까지의 도로를 혈관처럼 읽어냈다. 밤길을 50분 만에 주파했다. 파주 외곽의 윤서준 대저택은 넓은 농지 한가운데 솟아있는 한옥대가였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정원, 오래된 소나무, 그리고 2층 한옥의 기와지붕이 달빛 아래 검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두 발의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다. 탕탕! 강혁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대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정원을 가로질러 본 채로 달렸다. 무술 유단자의 반사신경이 온몸에 전기를 흘렸다. 본체의 거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혁의 발이 멈추었다. 윤서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가슴에 총상, 눈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이미 빛을 잃은 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소피아, 아니 엘시가 쓰러져 있었다. 머리 옆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 하지만 숨이 붙어 있었다. 미약한 맥박. 에나씨 119, 이에나가 달려들어오며 전화를 걸었다. 강혁은 현장을 빠르게 읽었다. 있는 것이 바닥에 떨어진 권총 한 자루, 윤서준의 오른손 근처, 총구에서 아직 화약 냄새. 없는 것이 두 발의 총성이 들렸는데 총은 한 자루뿐이었다. 두 번째 총은 어디에? 어색한 것이 거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창턱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창문으로 드나든 흔적. 경찰이 도착했다. 파주경찰서 강력계 박성민 경감이 현장을 수습했다. 상황을 보면 아내가 남편을 쏘고 자기도 쏜 것으로 보이는데 박 경감이 말했다.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요? 총소리가 두 발이었어요. 그런데 바닥에 있는 총은 한 자루예요. 윤서준 씨 근처에 있는 거. 만약 소피아 씨가 남편을 쏘고 자기를 쏜 거라면 총은 소피아 씨 근처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총은 윤서준 씨 쪽에 있죠. 그건, 그리고 창문이요. 창턱에 긁힌 자국이 있어요. 누군가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총을 쏘고 다시 창문으로 도망친 거예요. 박경감이 창턱을 살펴봤다. 확실히 긁힌 자국이 있었고 창밖 화단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탐정님 말이 맞다면 범인은 에이비 슬레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 국적의 조직 범죄자예요. 강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나가 병원으로 옮겨진 소피아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식불명이었지만 생명은 건졌다는 소식이었다. 강혁은 파주 대저택의 거실에 남아 사건을 재구성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에나 씨, 춤추는 인형으로 메시지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뭘 쓰려고요? 슬레이니에게 편지를 쓸 거예요. 인형 암호로. 이에나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곧 이해했다. 엘씨가 보낸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맞아요. 슬레이니는 엘씨가 중상을 입은 걸 모를 거예요. 총을 쏘고 도망쳤으니까. 만약 엘씨가 보낸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받으면 이 집으로 다시 올 거예요. 강혁이 메시지를 불렀다. Come here, 에던스. 지금 당장 이리 와. 이에나가 암호 대응표를 보며 인형 그림을 그렸다.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단어 끝에 인형에는 깃발을 그려 넣었다. 완성이에요. 그림을 봉투에 넣고 강혁은 슬레이니의 소재지를 추적했다. 윤서준의 집 관리인에게 물어본 결과 최근 이 근처 농가 민박에 외국인이 묵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영어를 쓰는 남자. 강혁은 경찰 협조 아래 그 민박으로 인형 그림을 배달하게 했다. 마치 엘씨가 누군가를 시켜 보낸 것처럼. 그리고 대저택으로 돌아와 기다렸다. 밤 11시 대저택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강혁은 거실 안쪽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이해나는 뒤쪽 방에서 드론의 적외선 카메라를 가동하며 집 주변을 감시했다. 박성민 경감과 경찰 2명이 정원 돌담 뒤에 매복하고 있었다. 탐정님, 북쪽 담장에서 열 반응이 움직여요. 이해나의 속삭임이 이어피스를 통해 들렸다. 강혁의 심장이 고요하게 뛰었다. 형사 시절의 추격 본능이 몸 전체를 깨웠다.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었다. 동쪽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대문이 아니라 담장을 넘을 것 같아요. 앞서 들어온 경로대로 올 거예요. 창문으로 2분, 3분, 그리고 거실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창문이 열렸다. 큰 체격의 남자가 몸을 구부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움직임은 분명 훈련받은 사람의 것이었다. 남자가 거실 중앙에 섰다. 엘씨? 낮은 영어 목소리. 강혁이 거실 전등을 켰다. 환한 빛이 쏟아졌다.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40대 초반, 금발의 푸른 눈, 턱이 각진 강인한 인상. AB 슬레인이었다. 슬레인이가 본 것은 엘씨가 아니라 185cm의 다부진 사내와 안경을 쓴 여자와 권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 3명이었다. AB 슬레인이 윤서준 살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박경감이 말했다. 슬레인이가 이를 악물고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강혁이 먼저 움직였다. 무술 유단자의 정확한 발차기가 슬레인이의 무릎을 강타했고 균형을 잃은 슬레인이가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강혁이 팔을 꺾어 제압했다. 슬레인이가 바닥에 엎드렸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슬레인이가 체포된 뒤 강혁은 그에게 물었다. 취조실이 아니라 대저택의 거실에서 창문 너머로 파주의 밤하늘이 보였다. 말해봐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슬레인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통역은 이해나가 맡았다. 그녀는 영어에도 능통했다. 엘씨는 나와 약혼한 사이였어. 그녀의 아버지는 시카고에서 가장 큰 조직의 보스였고 나는 그 조직에서 일했지. 엘씨와 나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 슬레이니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하지만 엘씨는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 아버지가 죽은 뒤 엘씨는 전 재산을 챙겨 미국을 떠났어. 나는 2년 동안 그녀를 찾았어. 그리고 한국에 있다는 걸 알아냈지. 왜 직접 찾아가지 않고 암호를 보낸 거예요? 그건 우리만의 언어야. 어릴 때 함께 만든 비밀 암호. 엘씨가 이 그림을 보면 내가 왔다는 걸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엘씨가 답장을 안 했어. 그래서 직접 갔지. 그날 밤 창문 밖에서 엘씨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돌아와 달라고, 함께 시카고로 돌아가자고. 그런데 그 남편이란 놈이 나타났어. 총을 들고. 슬레이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먼저 쏜 건 그 남편이야. 나한테 쏜 거야. 빗나갔지만. 그래서 나도 쐈어. 자기 방어였어. 그 남편이 쓰러지고 엘씨가 비명을 질렀어. 나는 겁이 나서 도망쳤어. 그게 다야. 엘씨의 총상은? 슬레이니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안 쐈어. 내가 도망친 뒤에 아마 엘씨가 스스로 침묵이 내려앉았다. 남편이 죽고 옛 약혼자가 도망치고 엘씨는 절망 속에서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눈 것이었다. 강혁은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윤서준은 아내를 사랑했고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오히려 아내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다. 만약 일찍 진실을 알았더라면,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탐정에게 더 일찍 왔더라면. 만약이라는 단어가 이 사건의 모든 곳에 박혀 있었다. 슬레이니가 연행된 뒤 강혁은 파주 대저택의 정원에 홀로 서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돌담 위에 아직 분필로 그려진 춤추는 인형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해나가 다가왔다. 두 손에 따뜻한 캔 커피를 들고. 탐정님 드세요. 고마워요 애나씨. 강혁이 커피를 받았다. 손이 차가웠다. 체력은 강철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한 밤이었다.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어요. 강혁이 낮게 말했다. 4번째 메시지를 해독한 순간 바로 출발했어야 했어요. 해독의 시간을 너무 쓴 거예요. 그 몇 시간이 윤서준 씨의 생사를 갈랐어요.
이에나가 안경을 벗었다. 안경 없는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더 선명했다. 그리고 평소의 극도의 차분함 뒤에 숨겨져 있던 감정이 잠깐 표면으로 올라왔다. 탐정님, 그건 탐정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탐정님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범인을 잡았고 LCC는 살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에나가 탐정님이라고 부를 때 그 호칭 안에 숨긴 마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까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렇듯 안경을 다시 쓰며 감정을 접었다. 강혁은 그녀의 곁에 서서 돌담 위에 인형 그림을 바라봤다. 춤추는 인형들,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언어였지만 이 집에서는 죽음의 전조가 되어버린 그림. 탐정이 된 후에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혁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오늘은 살아남지 못한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에나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더 가까이 서서 강혁의 팔에 자기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를 유지했다.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며칠이 더 걸렸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소피아, 엘씨는 강혁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저는 시카고에서 태어나 그 세계 안에서만 살았어요. 아버지가 죽고 저는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에이비는 한때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그 세계의 사람이었죠. 저는 도망쳤고 한국에서 서준 씨를 만났어요. 엘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준 씨는 저에게 과거를 묻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지금의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과거가 쫓아와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에이비 슬레이니의 메시지를 처음 받았을 때 왜 남편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말하면 서준 씨가 저를 떠날까봐, 제 과거를 알면 혐오할까봐. 차라리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강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숨기는 건 그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엘씨가 고개를 숙이며 울었다. 강혁은 그녀의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형사 시절부터 이런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 범인은 잡혔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이 남긴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이에나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두 손에 김밥 한 줄과 커피를 들고 탐정님 점심 안 드셨죠? 그랬나요? 네, 아침도 안 드셨고요. 이러시면 저혈당 와요. 이에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김밥을 내밀었다. 강혁이 피식 웃었다. 이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그 변하지 않는 차분함이 강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닻이었다. 고마워요, 애나 씨.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병원 복도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에이비 슬레이니는 한국 법정에 섰다. 살인 혐의,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날 밤 먼저 총을 쏜 것은 윤서준이었다. 창문 밖에 낯선 남자를 보고 아내를 지키려 총을 꺼낸 것이었다. 슬레이니의 총은 자기 방어에 해당했다. 하지만 상황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슬레이니가 암호 메시지로 엘씨를 위협하고 한국까지 추적해 와 사건을 일으킨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슬레이니에게는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와 주거 침입, 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강혁은 재판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형에게 전화했다. 형, 이번 건은 좀 힘드네. 혀가 넌 늘 그래. 범인 잡고 나면 더 힘들어하는 놈이 어딨어. 형은 어때? 나는 이미 늙어서 무뎌졌어. 너도 좀 무뎌져라. 싫어. 그래, 무뎌지지 마. 그게 내 강점이야. 강민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사건이 종결된 뒤 강혁은 두 가지 일을 했다. 첫째, 엘씨의 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부담했다. 1,000억 원대의 재산은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고 지켜주겠다는 뚜렷한 직업적 사명감. 강혁은 그 사명감에 따라 아낌없이 돈을 썼다. 둘째, 윤서준의 가족을 찾아갔다. 윤서준의 늙으신 어머니가 파주 농장에 계셨다. 강혁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모든 진실을 전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 서준이가 아내를 지키려다 간 거지요? 네, 어머님. 서준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지키려 한 분이에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그 눈 안에 단단하게 서 있었다. 2022년 10월 서울 합정동 강혁 탐정사무소. 강혁은 책상 앞에 앉아 사건 일지를 적고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의 노을이 쏟아지고 있었다. 실험실에서는 송태풍 박사의 묵묵한 작업 소리가 들리고 나정희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끔 울렸다. 이해나가 다가와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탐정님, 사건 일지 다 쓰셨어요? 거의요. 마지막 줄은 뭐예요? 강혁이 수첩을 들어 보여줬다. 사건명, 춤추는 기호, 의뢰인 윤서준, 사망, 결과, 범인 AB 슬레인이 검거. 피해자 소피아 엘시 생존.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은 보호가 아니다. 진실 위에 서지 않는 사랑은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이해나가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다.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에게도 숨기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었으니까. 탐정님이라는 호칭 뒤에 늘 접어두는 마음. 하지만 오늘도 그 마음은 접어둔 채로 남았다. 좋은 문장이에요, 탐정님. 그래요? 네. 근데 좀 무거워요. 추리소설이 원래 그래요. 두 사람이 피식 웃었다. 강혁이 수첩을 덮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5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석양은 오늘도 찬란했다. 그 빛이 이 사무소 안을 물들일 때마다 강혁은 생각했다. 다음 사건이 올 때까지 이 평화로운 시간을 아끼자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고. 돌담 위의 인형들은 더 이상 춤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호들이 남긴 이야기는 이 도시의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울려 퍼질 것이었다. 엘씨는 퇴원 후 윤서준의 파주 농장을 이어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정폭력과 범죄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남은 생을 바쳤다. 강혁은 그 재단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강혁은 한 줄을 더 적었다. 2022년 9월, 춤추는 기호는 멈추었다. 하지만 그 기호가 말하려던 것, 사랑과 집착의 경계, 진실과 침묵의 무게은 영원히 해독되지 않을 것이다. 수첩을 덮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